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우리의 일이라며 부인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북한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도 응답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파병에 대해 명시적인 확인은 피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파병 사실을 발표한 뒤 북한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병을 입증하는 영상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파병설이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여론 악화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북러 간의 파병설 관련해 가지고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전선 투입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오는 27일에서 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력한 압박을 서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 사령탑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삼국 안보실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삼국 안보실장은 북러의 행동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영향을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킨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대남 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육해공군이 각각 실전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파병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화 장비를 장착한 한 호주 연합군과 전문 대항군 사이의 모의 전투가 한창입니다. 연합군의 진격과 대항군의 대응으로 산등성이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현장은 실제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긴박감이 흐릅니다. 호주군이 처음 참가한 이번 훈련엔 드론과 전차, 장갑차 등 580여 대의 장비와 3,8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 수행에 땀을 흘렸습니다. Through joint training, we gained the confidence to carry out our missions together with Rock A under any adverse conditions as a partner force. 유사시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에 나섭니다. 뒤이어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와 KF-16, FA-50 전투기 등이 잇따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적의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등 약 800여 개의 항적이 동시다발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한미 해군도 함정 20여 척과 P-3C 해상 초계기, A-10 공격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기습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쳤습니다. 압도적인 전투 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격침시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 주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북한의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일체형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데 미 대선 등 국내 정세 변화와 무관한 견고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물론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북자 가족단체가 곧 대북전단 1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했는데도 강행하겠다는 건데 충돌 우려가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대북전단 10만 장을 다음 주 안에 경기 파주에서 모두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단에는 납치당한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이 담겼습니다. 평양 시내에 전단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북으로 납치된 가족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지를 반대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 요구와 현재 지속되는 도발 중단을 먼저 요구하고 우리 단체한테 자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파주는 경기도에서 열흘 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정한 곳 중 하나입니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전단 살포 예고에 경기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에서 제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남 방송에 고통스러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런 소식에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심하게는 누가 이렇게 흘러끼면서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 소리를 이제 계속 들으면은 정신이 좀 이제 이상해지지 않나 싶은 거죠. 대응책이 좀 빨리 좀 필요하다 싶어요. 며칠 전에는 파주 접경 지역 주민 등이 모여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듯 전단까지 날려보내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까지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반도 위기 국면 속에 중국은 6.25 참전 기념일을 내부 결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 때 중국군의 출정지였던 압록강 단교에 헌화객들이 몰려듭니다. 미군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의 항미 원조 전쟁, 전사자 묘역에선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은 74년 전 압록강을 건넌 뒤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참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我们要从抗美援朝先烈身上汲取养分，发扬抗美援朝精神，始终做好国家利益的坚强维护者。 한반도 군사 긴장 속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한 조약까지 체결된 상황. 관영 매체들은 전쟁 위기론을 부각하며 기획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대 북러 사이 진영 대결 구도를 화근으로 지목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와 비슷한 정세가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让朝鲜半岛乃至东亚出现了俄朝对美韩日的阵营化复杂形势，引发外界极大的担忧。 그러나 신냉전 구도에서 중국은 슬그머니 빼놨습니다. 서방 세계에 견제 구실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中方不了解相关的情况，对于乌克兰危机，中方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위기감을 자극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북러 밀착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미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에서 낙태권과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동률로 나타나 여전히 초접전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을 열흘 앞두고 두 후보가 동시에 찾은 곳은 텍사스주.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4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곳이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레드 스테이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먼저 텍사스 오스틴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범죄 집단에 딸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연단에 올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무능으로 국경이 허술해져 불법 이민자가 급증해 텍사스 지역이 범죄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We're like a dumping ground.
What Kamala Harris has done on our border is cruel, it's vile, and it's absolutely heartless. Her policy of importing migrant gangs is a crime against our country. It's actually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적진이나 다름없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표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성 유권자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임신 6주부터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합니다. 텍사스 출신 팝스타 비욘세와 컨트리 가수 윌리 넬슨도 지원군으로 나섭니다. The elected leaders of Texas, a lot of them, have made Texas ground zero in this fundamental fight for the freedom of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We don't give up the fight for freedom. We do not give up the fight.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초접전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대선 전 마지막으로 시에나 대학과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8%로 같아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섰던 이달 초에 비해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후보는 전체 득표수에선 앞섰지만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지지율마저 동률인 현재 판세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고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이자 최고 경영자인 윌리엄 루이스는 독자들에게 쓴 글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대선에서부터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편집인은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대선 이슈와 관련해 우리가 믿는 바를 최대한 합리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지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한 후보에 대한 암묵적 지지나 다른 후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왜 전기차 지원에 인색하고 언론 자유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정치자금 단체를 통해 1,00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상금을 걸고 유권자 등록을 촉구합니다. Definitely hound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people on the street, everyone you meet, to say to just to register. We've got to register. 머스크의 주력 사업은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입니다. 기대 이하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이버캡이란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머스크식 도박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이 현 정부 규제에 묶여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2026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규제를 넘기 위한 혜택을 보기 위해 미리 일정을 발표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금과 발사 횟수 등을 놓고 정부와 싸우며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역시 사업을 확장하려면 엄격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각종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첨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규제 한 개를 만들 때 10개를 철폐하겠다며 고강도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업무에 머스크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I will create a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task, and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지닌 머스크는 천생 사업가입니다. 겉으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내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이간질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며 사실상 친윤계를 정조준했는데 당 내홍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선 반드시 국민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해 뭉쳐야 한다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결해서는 안 된다는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특히 쇄신을 방해하려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친윤계를 직격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라는 친한계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의총에 관한 진행 등에 관해서는 그것도 다 의원님들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인데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찬반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연계한 건 당론이라며 한 대표가 내부 분열을 부추긴다고 날을 세우는 반면 친한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니만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친한계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른바 세대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의원총회 전까지 물밑에선 개파간 수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 표대결에 대비해 중립지대, 이른바 관망파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불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다만 표결 자체가 당 분열의 결정적 촉매제가 될 거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주가량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고성과 충돌 속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국감장에 도배되면서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의 권능을 부각하며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공세 예고는 다음 달 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폭격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3주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장 카드를 아끼지 않으며 국감 기간에 나온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명태균 씨 여론조작 논란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조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지연과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국감장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6년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마저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에 집중돼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지만 국감 중반까지도 서로를 향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도 탄핵 소추된 검사의 분변, 토사물 논란이 의원들 입에 오르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 쌍디귿이 뭐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파다했는데 말해보세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물과 관련된 발언을 서영교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체 법사위에서 그 징계 사유를 가지고 따지자고 저희가 법사위원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 수사와 다름없었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다음 달 김 여사 특검 전국과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로를 향한 여야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격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 문자를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제명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는 박탈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다른 건을 회복해주기를 저희 당은 요구합니다. 많은 분 회복해 주셔야 돼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드립니다. 최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시간이 한때 전체 위원의 20%나 차지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최 의원이 거론하자 최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며 충돌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재라며 항의하는 팻말을 붙이며 국감이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반면 민주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이른바 북한군 타격 문자를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거냐며 국민의힘의 한 의원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한 의원 문자를 신북풍몰이로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신원식 실장 역시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국군인을 총알바지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을 민주당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며 사적인 대화를 공식 입장으로 왜곡해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책국감, 민생국감과 멀어졌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협상의 대상이나 외교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지리적 요소나 역사적 사료, 국제법적 해석 모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관련 거짓 주장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독도가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 선동 대상으로 이용되는 모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다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 날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의 일방적인 대일 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기리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일방적인 대일 외교만 고집해온 정부 행보와 망언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동맹으로 가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른 건데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이 끝났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금리 하단은 4%가 넘습니다. 열흘새 0.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는 상하단 모두 올랐는데 상단은 6.5%가 넘습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가 요지부동이거나 일부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온 만큼 기준금리 하락 여파가 크지 않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감면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그 수단이 금리이다 보니까 감면금리를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올렸죠. 이번 달 들어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힘든 만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그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시행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외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을 억누를 억제책을 포함해 가계비 관리 강화 시기와 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시장의 우려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른 통화들과 비교해 원화가 움직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시장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강달러 현상이나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금융시장 내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다국적 안정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신제품을 지각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과 이동통신 3사의 공식 온라인몰에서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10분도 되지 않아 모든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생산 물량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몇 대를 풀어야 할지 결정하다가 지연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얇은 두께로 공세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얇고 가벼운 제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최소 72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언론인들이 머무는 숙소가 폭격을 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휴전 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고 발표했지만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집들이 있던 자리가 하룻밤새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곤히 자던 사람들이 그대로 깔렸습니다. فيش شويه قبل وانا بعمل فم زي هيك اطلع فيش غير هي الحيطه هذه الدبابه طلع والبوز علي يعني الحين انا كيف انا اطلع ولا اطلع الدبابه ايش بدي اسوي صرت اطلع بخوف يعني كل نفس الشيء صار يطلع بخوف الحين صارت اجي الكوات صارت ايش طخ علينا 가자 지구 전역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돼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에선 전쟁을 취재하던 언론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접경지대에 대피령을 내려서 안전하다는 곳으로 이동했지만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هذا العدو الذي يبحث عن أهداف مدنية بعد أن استنفذ أهدافه العسكرية وعجز في الميدان فيكون الاستهداف للصحفيين. 이스라엘도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로켓 30여 발을 발사해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일부가 상가에 떨어져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הצלנו חיי אדם, פינינו את כל הפצועים לבתי חולים. כרגע אנחנו פועלים לפנות את הזירות מכל הרסיסים ובעצם לנקות אותם ולהחזיר את החיים לשגרה. 가자와 레바논 두 전선에서 전사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휴전 협상이 곧 재개될 거란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מחסלים, מנצחים, בדרום בעזרת השם, בצפון בעזרת השם, בכל מקום, עד ל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 군대를 아예 상주시키려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 이란이 무대응부터 탄도미사일 1000여 개 발사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해 복수의 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원들에 따르면 이란은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지원한 미국산 미사일과 드론, 야간 투시경 등 무기의 사용처와 관리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온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이후 다양한 무기를 이스라엘군에 보냈습니다. 아파치 헬기에 부착되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155mm 포탄, 야간 투시경, 벙커버스터 탄두와 전투용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과반 의석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민당 비자금 논란으로 과반이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40%의 무당 측이 막판까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내각의 향후 국정 운영에 명운이 걸린 일본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야당들이 중의원 465석을 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石破さんの目を見てしっかり冷静に感情的じゃなくて人へ一生懸命伝えようとする心がなんか素敵って思ったから。やっぱり変わっていくことのメリットというのも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ので、しっかり野党の人たちのですね、力をですね、やはり存分に出してもらってですね。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치러지는데 투표 종료 직후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발표됩니다. 전체적인 당선 윤곽은 이튿날 0시를 넘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과반을 놓친 적이 없는 자민당이 과반을 유지하느냐입니다. 현재 자민당 우세 지역은 선거 전 100여 곳에서 80여 석까지 떨어지고 예상 의석 수도 과반 미만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약점인 비자금 논란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LDP hasn't really done much to deal with the scandals. They've self-investigated, issued very weak punishments on their own members. 반면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최대 150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내각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무당층이 40%라는 점은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12월 재개관을 앞두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입장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와 찬반이 분분합니다. 이탈리아 트레비 분수도 유료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의 해법으로 입장료를 부과하는 명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대화재 이후 5년간 복구 공사를 통해 오는 12월 재개관을 앞둔 노트르담 대성당. 입장료 부과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노트르담 방문객에게 5유로의 입장료를 받아
종교유산 보호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연간 1,10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일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교구와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당과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으로 무료 입장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관광객들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I think that it's fair because 5 years is not that much, and if you're a tourist in a country, you can probably afford it. And well, to see the beauty, I think it's okay, and to rebuild more churches, I would pay it. And I think that they shouldn't charge for that. It's a principle, you know. It's a religious site, and people should be free.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 명소 트레비 분수도 유료화를 검토 중입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려면 돈을 내라는 것인데 평소에도 관광객이 몰리는 이곳에 내년엔 가톨릭 희년을 맞아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보여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올해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도입한 베네치아는 이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이 늘고 금액도 올라가고 또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입장료 제도가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일상 유지를 명목으로 비싼 관광을 요구하는 유럽의 명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의 크루8 임무를 수행한 우주비행사 4명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크루8 비행팀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3시 29분 미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인근 해역에 성공적으로 낙하했습니다. 이로써 나사 소속 3명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1명으로 구성된 비행팀은 지난 3월 3일 지구를 떠난 뒤 ISS에서 232일간 체류하고 약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의 일반적인 ISS 체류 기간은 약 5에서 7개월 정도지만 이번 비행팀은 귀환 일정이 예기치 않게 한 달 이상 지연됐습니다. 인천공항이 앞으로 사전에 신청한 유명인에 한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란 반응도 있지만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자 경호원들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호원들의 무리한 경호로 큰 논란이 됐고 공항 내 안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연예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예인 등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공항 출입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이번에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냐고. 다만 유명인을 위한 전용문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통과하는 별도 통로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사전에 경호원 배치 신고가 된 유명인이 미리 공사에 신청해야만 별도 출입문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항 이용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이 몰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예인분들이 공적인 이익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이 종이책 대신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조차 아직 AI 교과서를 보지도 못한 데다가 인터넷망 등 기본적인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인데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 시도교육감들은 속도 조절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정보교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과 문제를 풀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선생님에게 송출되고 영어 듣기평가 문제도 각자의 기기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문제풀이일 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용 버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AI 교과서는 언제 나올까? 다음 달 29일 공개되는데 신학기 시작을 불과 넉 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입니다. 수업 준비 기간이 짧아 교사들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수업에서 서책형을 사용할지 어떤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교육부 일정상으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I 교과서의 질은 교사 연수용보다 확실하게 나아질까? 지난달 본심사에서 146종의 AI 교과서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탈락했고 특히 초등 수학은 겨우 2곳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서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인데 보완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학교에 깔린 인터넷망도 적어도 5배는 더 빨라야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고 하면 이 실험 집단과 비교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여서 특정 학년을 절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16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26년부터 더 늘리기로 한 AI 교과서 도입 과목 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를 조정하거나 또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도 AI 교과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5만 6천여 명이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막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한약을 찾기도 하는데요. 무작정 제품을 구매해 수능 전날이나 당일에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이 가까워지자 포털 사이트엔 수험생 건강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판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 복용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청심환이나 공진단을 지금이라도 먹어도 되는지 역시 단골 질문입니다. 이 한약들은 원기를 보충해 긴장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청심환은 신경 안정과 근육 긴장 완화, 두통과 불면증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졸음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진단 역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남용하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흔히 안정액이라 부르는 천황보심단도 잘못 복용하면 설사와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수능 전날이나 당일 체질이나 복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먹지 않았던 한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히 청심환이나 공진단 등은 수능일 1, 2주 전부터 미리 먹어본 뒤 적절한 시점부터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과하게 안정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긴장감이 오히려 너무 풀려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한약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도 수험생임을 알리고 졸음 유발 성분의 처방량을 조절하는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늙었다는 표현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노인의 법적 기준 나이는 65세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 기준 나이를 지금보다 10살 더 올리고 정년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화두는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던졌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주면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의 창업주이기도 한 이중근 회장이 취임식에서 노인의 기준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겁니다.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에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바로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문제라며 신중하게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2050년엔 2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20세 이하를 제외한 남은 인구 2천만 명이 1대1로 노인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인력 확보와 나중에 돌봄으로 인한 어떤 부양의 부담 이런 것들을 줄여가자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리는 건 정년 연장과 연결됩니다. 이를 위해선 고령 노동자를 위한 직무 개발과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서 전 생애 주기적으로 임금을 바꿔야만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절벽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재채용 플랫폼 사람인의 최근 조사를 보면 기업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정년 연장을 숙련도 활용 등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을하면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단풍이죠. 단풍 보러 나들이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요. 때문에 교통량 자체도 증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보다 약 28만 대 정도 이동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동 시간 넉넉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곳곳 안개 구간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위쪽으로는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고 지금 정체 자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지금 화도부터 서종까지 막히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부곡에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용인부터 양재터널까지도 6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2번 광주 원주선도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을 앞두고 꽉 막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 충분히 두셔야겠고요. 다행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아직 짧게씩만 밀리면서 금천과 또 안산과 순산터널 사이 또 팔곡과 용담터널 사이가 해당되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만 정체가 살펴집니다. 잠원과 서초 사이로 먼저 막혔다가 이후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끝나서 지금 지나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25번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정안휴게소 일대 밀립니다. 언제나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서울과 전주가 11도 선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단풍 나들이 하기에도 더없이 좋겠네요. 이 안개는 오후부터 사라지겠고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9.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를 비롯해 대구 23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